예,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 왔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헌법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위할 수 있는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선거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92쪽이에요. 92쪽.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뭘 하다가 여기 왔나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국제평화주의 이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의, 이념 뭐 이런 걸 쭉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정당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왜 정당을 공부했느냐? 이런 거죠.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한 국가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같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의 수단과 장치가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치가 뭡니까? 정당이 됩니다. 정당이.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주의 그러면 의회를 생각했죠. 국회를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민주주의 하면 정당을 생각합니다. 정당을.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데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였단 말이죠. 19세기는 의회 민주주의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앞에 정당을 붙여서 정당제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이제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당이 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원리가 될 것이냐. 정당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두 번째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 정당이었고 오늘은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요.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1800년도에 보면 영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했단 말이죠. 인정하는데 그 당시는 남성에게만 남녀에게 다 인정했는데 여성들에게는 30세인가 그랬고 남성에게는 25세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을 올라가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남성에게만 주다가 그다음에 남녀 같이 주었는데 그중에서 여성에게는 나이 제한을 뒀단 말이죠. 또 한때는요. 또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인정하는데 뭔가 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선거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제한 선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표를 인정하지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 아닙니까? 그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거가 됩니다. 선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썼지만 이 선거는요. 과거를 제지합니다. 제지하고 미래를 선택한다. 말이 괜찮죠?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문재인을 제지했고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즉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없는 민주주의, 선거 없는 민주는 우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그 선한 독재자가 있는데 이분이 18년, 20년을 갖다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아니 뭐 모질란 선거로 뽑았는데 모질란 사람보다는 이게 독재를 하지만 정치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민주주의 하에서는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국가의 통치자들을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나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을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선거를 통해서요 국가 권력을 어떻습니까? 만들어주고 국가 권력을 갱신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 영원한 뭐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영원할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 이 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의 지지를 갱신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4년마다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는요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선거는 뭐가 제일 지배하는가 하면 당선 제일주의가 가장 강합니다. 당선 제일주의. 무조건 이기고 보자.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근데 이런 의식이 강해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요. 좋은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요. 팔리기 좋은 상품을 내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당에서는 팔리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좋은 상품을 내보내질 않아요. 일단 당선 제일주의니까. 그 다음에 나쁜 상품을요. 우리는 고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나쁜데 고가로 구입한다 뜻이. 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거나 조직력이 없는 그런 계층을 대변하는 후보는 선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질 나쁜 상품을 고가로 사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을 사려고 유권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형편인데 좋은 상품보다는 팔리기 좋은 근데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등등의 사람들 갖다가 그 이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당선되기 쉬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진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자꾸만 이제 시정돼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선거는 이제 보통 5가지 원칙 또 4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게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죠.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한선거와 반대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표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 그가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세금을 내건 내지 못하든 간에 또 여성이냐 아니냐 문맹자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제한선거를 많이 했습니다. 제한선거를.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보통선거가 확립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선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현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보통선거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8세부터는 투표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왜 17세, 16세 되면 옛날엔 20세였는데 이걸 다시 19세로 낮추고 다시 이제 18세로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표를 인정하는데 왜 나이를 이유로 보통 선거를 제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8세 미만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훈련을 쌓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세에서 이제 18세로 이제 하향 조정됐죠. 지금 이제 금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의원은요 25세가 되어야 국회의원의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민주당 정권이 이게 18세로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8세가 되면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입후보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에서 40세 이상이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법률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법률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18세로 낮췄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생각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18세로 낮춘 것은 뭐 옳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18세로 한다. 제가 볼 때 좀 지나치게 무리가 아닌가. 우리가 국회의원 나가려면 기탁금도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나치게 비선 자격을 확대한 것 아니겠나.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포말 후보라 그래서 거품 후보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력 쌓기 위해서 이번에 뭐 몇 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뭐 몇 대 출마했다. 이런 이제 포말 후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용자인데요. 수용자와 미결 구금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금. 미결 구금자. 미결 구금이라는 것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미결 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수용자는요.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용자. 그런데 이 수용자에게 이 선거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교도소에 있는데 뭔 놈의 투표냐 이럴지 몰라도 이런 거죠. 잘못해서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이 교도소는요 뭐만 박탈하는가 하면요 그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거든요. 권리입니다. 그러면 자유만 박탈하면 되는 것이지 왜 권리까지 박탈하느냐 이런 의문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학자들이 수용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 옳지 않느냐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런 겁니다. 뭐 길게 할 건 없고 현재 형량법은 1년 징역 1년 미만의 재판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투표시켜야 옳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요. 많은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 도주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수용자들에게 투표권을 다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1년 미만짜리들은 현재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거권 행사하고 1년 이상인 수용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
보통 선거는 누구에나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죠.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만 한다. 한 표씩. 이런 뜻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평등 선거는 1인 1표다. 그 다음에 보통 선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선거의 원리에 반하죠? 그는 보통 선거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이 세금을 안 낸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보통 선거 위반입니다. 반면에 평등 선거는요,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두 표, 이렇게 주면 평등성에 어긋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요새 누가 어느 나라든지 다 한 표씩 주지, 누가 두 표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다 어느 나라든지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이 1인 1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겠냐면 모든 사람이 1인 1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지역구 A라는 지역구는 인구가 10만이고 B라는 지역구는 인구가 30만이에요. 자, 그러면 A 지역구에서 여기 주민이 한 표 있죠? 홍길동이가 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뭐 춘향이가 한 표 있다고 그럽시다. 똑같은 한 표예요. 동등하죠. 그러나 10만 선거구에서는요, 요 한 표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는요, 30만에 하나 뽑는 지역구와 10만에 하나를 뽑는 지역구는요, 투표구는 차이가 있죠. 요때는요, 한 표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는 요 30만의 B의 한 표보다 실질적으로 3배의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는 형식적으로 확립되었지만 한 표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까지도 평등해야 될 것이다. 이런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뭐라는 거면 선거구 획정의 평등이다. 이런 말 합니다. 선거구 획정. 그 선거구를 획정할 때 10만과 30만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걸 따끔 전국적으로 253개를 근데 15만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몰라도요, 전국의 이 선거구를 15만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강원도 예를 들면요, 이게 춘천인데 여기가 이제 홍천이에요. 홍천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15만으로 한다 그러면요, 춘천이 만약에 이제 25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춘천이 여기가 이제 15만이면 여기가 15만이에요. 10만은 다른 데로 합쳐야 돼요. 뭐 홍천이 5만이다. 그럼 여기하고 합쳐야 됩니다. 10만하고 5만 합치면 15만이 돼요. 여기도 국회의원 한 명, 여기도 한 명이 되는데 인구가 5만이라고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뭐 4만 5천 또는 5만 3천 그럴 수 있죠. 이것도 15만 25만이지만 15만 4천 25만 7천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 같다고 보더라도 25만에서 10만 15만을 뺐어요. 10만을 5만하고 붙여야 되는데 춘천에 어느 지역 어떤 동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 가지고 홍천과 합치느냐, 이것은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요 10만을 15만 25만 중에서 15만과 10만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10만 중에서 어느 동을 잘라서
홍천으로 보내느냐, 이것도 아주 지난해 작업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막 15만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뭐 13만 5천도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떤 에는 뭐 16만 4천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데는 18만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제 A는 13만이고 B는 18만이다. 그럼 이게 평균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기준이 15만을 딱 정해요. 15만. 15만에서 3만 많은 거 이거 봐줍니다. 2만 적은 거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나 이 둘 사이가 적어도 2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이제 이 성북구인데 성북구의 인구가 만약에 15만이다. 근데 도봉구가 25만이다. 그거는 서로 봐줍니다.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북구가 15만인데 뭐 도봉을이든지 어디가 15만에서 32만이다. 이럴 때는 평등이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2배가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2배가. 그걸 어떤 기준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2배가 넘으면요. 한 지역구에 한 사람이 다른 지역구에는 2사람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2대1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9, 1대 1.8, 1대 1.5 이거는 다 법적으로 허용돼요. 그러나 2대1이 넘는 게 있으면 그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상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평등선거의 원리는 지금 지켜지고 있지만 요 한 표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까지도 2대2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니까 1대 1.5, 1대 1.8 이건 다 허용돼요. 그러나 1대 2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선거 또는 비밀 자유선거입니다. 직접 선거는 뭐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중간 대리인, 중간 계층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가 최종적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다면 그거는 뭐에 어긋나느냐? 직접 선거 원리의 위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례대표에서 명단이 있는데 1번에 뭐 김학성, 2번에 뭐 홍길동, 3번에 뭐 누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럼 이 던진 요 순서대로 해야지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2번과 3번을 바꾼다든지 또 5번과 2번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왜 허용되지 않느냐?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상시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다면 직접 선거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유권자들은 이 명단의 이름과 순서를 보고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것은요, 직접 선거 원리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밀 선거인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이제 모르게 하는 것, 이제 그 비밀 선거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밀 선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다. 그럴 때는요, 그 표를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여러분이 투표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뭐 SNS에서 올렸다, 공개했다,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참 골치를 많이 앓고 있죠. 참 이게 보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하나는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표제가 있는데 책에 보면 95쪽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돼 있죠. 방금의 이제 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런 등등의 선거 원리는 투표 자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권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고요. 지금 말씀드릴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하는 것은요,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수대표가 있고요,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다수대표는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1등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 이것도 다수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수대표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절대 다수대표가 있고 상대 다수대표가 있습니다. 뭐 다른가 하면 절대 다수대표제는 반드시 과반수를 해야 된다. 과반수. 반을 넘어야 되는 뜻이에요. 상대 다수는요, 1등만 하면 1등.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1등만 하면 돼요. 1등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도 그를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후보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1등이 30%나 40%의 표만 얻어도 그가 대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 논리적인 문제가 있냐면, 그를 지지하지 30% 얻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70%나 됩니다. 국민의. 그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차에서 선거 투표해가지고 이제 1등인데 과반수가 안 나왔다. 그럴 때에는요, 1등과 2등을 놓고 결선 투표를 또 합니다. 두 명 놓고 하니까 반드시 50%를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절대 다수 대표제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 여러 후보 사이에 뭐 단일화 운동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게 상대 다수니까 사전에 서로 노력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되면요, 아주 간단하죠. 1, 2, 3등인데 2, 3등이 같은 뭐 패거리를 하더라도 단일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투표한 다음에 1, 2등이다. 그럼 3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3등 표가 결선에서는 2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당한 단일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헌법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과반수란 말과 과반수 이상이란 말이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건 과반수 이상이란 말은 없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적 2분의 1 이상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적 과반수라 그러지 과반수 이상이란 말은 안 씁니다. 법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50명이라고 그러면 제적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5명 이상이니까 25명도 제적 2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요. 그러나 제적 50명인데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면요. 여기 보시면 과반수의 출석이니까 몇 명이죠?
반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6명이 와야만 이 회의가 열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통상 예를 보면 다 과반수 이상이란 말을 써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뭐 이해는 하지만은 이 방법은 이 용어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자체가 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고쳐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일단 알아는 두세요. 2분의 1 이상 하면 여러분이 50명의 2분의 1 이상은 25란 말이지. 그래 50명이 출석했는데 과반수의 출석과 합버리면 이건 26명이 와야 됩니다. 다르죠? 예.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안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수대표제는요, 우리가 이제 상대다수건, 절대다수건 간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1등을 뽑는 방법은 되는데, 떨어진 사람을 찍은 사람들은 투표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참가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즉 사표가 있다, 사표.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100명인데 30%를 얻으니까 1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명이니까 30표 얻어서 30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25표, 22표, 18표 쭉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30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요,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단점은 뭐냐? 사표, 죽은 표가 많이 있다. 죽은 표가. 이거를 살리자 했더니 살리자. 그래서 어떤 이 비례대표가 도입되는데요. 이런 거죠. 자, 지역구에서는 A정당이 150, B가 80, 100이라 합시다. 100. C가 40일. 근데 D는 하나예요. 180, 220이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A정당은 100석, B정당은 80석, C정당은 40, D정당은 한 석을 얻어요. 한 석. 그랬는데 이 D정당은요, D정당을 이제 출마한 D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253개에서요 다 2등, 3등만 한 거예요. 꼴찌를 안 해. 1등을 못했어요. 1등 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등, 3등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D정당에게는요, 비록 국회의원이 한 석밖에 없지만 D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던진 국민의 표는 꽤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의 사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정당이 얻은 득표수, 그러니까 이 득표수니까 이 득표수의 내용을 보면 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득표도 있겠지만 떨어진 득표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기준해서 각 정당에게 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제 있었어요. 이 D정당은요,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 정당의 후보에게 던진 표를 다 더하니까요, 전체 유권자의 10%가
일로 갔습니다. 10%가. 그럴 수 있겠죠? 맨날 2등, 3등만 했으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이 정당에게 던져진 게 1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47석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47석 중에 10%면요 4.7, 즉 5석 정도가 이 정당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비정당은 지역에서 한 석 얻었고 이 정당에 던져진 득표수를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47에서 나눠보니까 10% 얻었으니까 곱하면요 4.7표, 그러니까 5표 정도가 더 갑니다. 그럼 비정당은 지역에서 하나지만 비례대표로 5석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는 6석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비례대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비례대표하고 독일의 비례대표를 비교해 보면요, 독일은 완벽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자, 국회의원이 지역에 253회 우리나라는요. 전국이 비례대표가 47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러지만 이 253개의 이 지역구 이 국회의원들을 숫자를 줄이기는 제가 볼 때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 253과 47은 어떤 관계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독일은요, 참 재밌어요. 독일은 우리나라도 1인 2표죠. 그러니까 한 표는 후보를 찍고, 저 지역에서 후보를 찍고, 한 표는 정당을 선택합니다. 정당을. 그래서 이 47표를, 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47석을 정해요.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 300이면 이게 이제 지역에서 뽑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례대표 숫자입니다. 비례대표. 그러면 독일은요, 여기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A 정당이 지역에서 A가 150을 얻었고, 지역에서 B는 120을 얻었고 C가 30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150, 120, 30 이렇게. 그러면요, 이 독일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요 숫자 전체 지금 이제 600이죠. 300분의 150. 그게 얼마입니까? 50%죠, 50%. 이게 지금 50% 아닙니까? 그러면 300과 300 중에서 A 정당이 가져갈 몫은요, 50%니까 600에 300이 되는 거야, 300이. 600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례도 150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건 예를 제가 조금 좀 뭐랄까, 너무 딱 떨어진 숫자를 제가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게 정당에 던져진 비례대표, 정당에 던져진 표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독일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53과 47이니까요. 정당에게 던져진 표를 가지고 47로 나눠요. 정당에 던져진 표는 이 47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나 독일은요, 정당에게 던져진 표만큼만 국회의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숫자를 좀 표시해 드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지금 독일에서는 정당에게 지금 A 정당이 50%를 얻었어요. 정당에 던져진 표가 50표란 말이죠. 그러면 A 정당은요, 300 더하면 얼마죠? 600이죠? 600 중에서 50%니까 300석만 가져가요. 300석. 그런데 이 A 정당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180석을 얻었다 해봅시다. 180석. 지역에서 180석을 얻었어요. 이 A 정당이. 그러면 통 전체의 300석만 가져가니까 180석을 빼면 비례대표는 120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은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어디서 나옵니까? 47석으로 나눠요. 47석으로. 그러나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지지 말고 각 정당에 던져진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2투표인데 정당에 던져진 표수가 있어요. 50% 또는 뭐 30%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0%와 30%의 정당 지지표가 그 정당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의 의석수가 됩니다. 맥시멈이에요. 따라서 A가 50%면 600에서 얼마 갔죠? 300석만 가는 거예요. 300석. 300석은 너무 많대. 그랬는데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 180석을 얻어요. 180석. 그러면 300석을 너무 많으니까 비례대표에서 몇 석 가져가죠? 120석을 가져가는 것이. 자, 그럼 어떤 정당이 어떤 비정당은 30%를 얻었습니다. 30%를. 이 말은 몇 석 이상을 못 가져갔죠? 39에서 600에 3이니까 180석을 넘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비단 정당이 지역에서 만약에 100석을 얻었다. 100석. 그러면 비례대표는 몇 석이 됩니까? 80석이 돼요. 80석. 조금 좀 복잡합니까, 여러분? 복잡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머릿속에 암기하실 때 우리나라는 정당에게 던져진 표가 있는데 그 정당에게 A, B, C가 얻은 정당의 득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47로 나눠요. 40조로 나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도입이 됐지만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다수대표제의 사표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나 독일은요, 비례대표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정당에게 던져진 표, A 정당에게는 50%가 됐고 B 정당은 30%를 지지했다. 그러면 A 정당은요, 지역하고 비례를 합쳐서 600 중에 50%니까 300명을 맥시멈이 300명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A 정당이 지역에서 180조를 얻으면 비례대표는 120석만 할당이 될 겁니다. 비정당은 30%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600에 30이니까 180석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정당이 지역에서 100석을 얻으면요, 비례대표에서는 80석만 할당된다 이 뜻이죠. 따라서 유권자들이 정당에게 던져진 표를 가지고 국회의원 전체를 지역이건 비례대표건 합쳐서 전체를 비례대표에 의해서 의석을 분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 혹시 전달이 다 안 되시면 잊어버리세요. 뭐 독일 거 가지고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인데 하여튼 비례대표에 관한하는 독일이 완벽합니다. 이건 완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왜 못하느냐? 독일과 같이 하려면요,
이 지역구를 우리가 300석 아닙니까? 300석이면 이거를 150도로 만들고 이걸 150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를 253에서 150으로 줄인다?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이제 한 250을 두고 이쪽을요 250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500명 돼요. 500명. 이거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죠. 가뜩이나 국회의원 미워 죽겠는데 47명을 250명으로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독일 같은 완벽한 비례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 이제 이건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전광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지금 목놓아 부르짖고 계시는 200석 확보, 200석 확보를 우리 2024년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달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 다 고치고 바로 잡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96페이지에다가 어떤 걸 썼냐면요.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게리맨더링. 이 단어는요. 이 게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맨더링이 이제 여기 살라맨더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괴물. 이제 그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요. 이제 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은 자기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여기는 교회 식구들,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지역구를 선거구를 이렇게 자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막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선거구를 보니까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살라맨더 같은 괴물과 같다.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게리라고 하는 당시 주지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지멋대로 걷단 말이죠. 요거를 빗대서 그 지역의 신문사 기자가 그런 얘기죠. 이 게리 맨더링이라고 조를 합니다.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이제 정치학이나 헌법 학에 있어서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긋는 행위, 요거를 게리 맨더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선거구 획정을 불합리하게 마구잡이로 긋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게리 맨더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 밝혔어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이건 뭐 간단한 사실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이 교양 쪽으로 아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18세 이상은 다 선거할 수 있어요. 또 피선거권도 갖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사람,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 없다. 선거권이 있습니다. 1년 미만짜리는 있어요. 그러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요 40세가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로 이 연령을 낮출 수 없는 것은 헌법이 직접 40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금액은요. 대통령은 3억을 기탁합니다. 시도지사는 5천만 원, 국회의원은 1,500만 원, 비례대표는 500만 원을 기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탁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기탁금 제도가 없으면요. 마구제비로 후보가 됩니다. 마구제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기탁금이 3억인데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한 열 몇 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기탁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40세 넘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설 사람이 대한민국은요. 염치 불구하고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0,000명. 왜? 뭐 그냥 돈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뭐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런 것을 명함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함에 쓰면서 어디다 써먹느냐. 한국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외국 나가서 얘기할 때 보면 명함에다가 내가 몇 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했었다. 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 3억 기탁금인데도 10몇 명이 나와요. 그런데 기탁금 3억이 없다. 그러면요.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 비용이 엄청 늘어나겠죠? 다 뭐로 충당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따라서 일정한 기탁금을 두어서 일정한 표를 얻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제도는요. 매우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는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사전투표는 또 역시 6시에서 6시인데요. 사전투표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대해서 참 좀 괴롭습니다. 왜냐면 사전투표를 두는 의의가 있거든요. 선거 당일날 불가피하게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 열흘 전에 와서 열흘 전이면 후보도 확정이 됐었고 본인이 마음도 정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투표의 참여율을 높인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 표가 이상하게 지금 뭐 여당한테 간다든지 야당한테 간다든지 이상하게 표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있다고 하기에도 정확한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투표용지 그 문제하고 부정선거는 개념상 구별해 옳습니다. 관리 소홀은 언제든 있어 왔거든요. 그런 거하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 것인데 야 그게 있을까 또 없을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맨날 저거 하면 뭐하냐 부정선거하면 끝인데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번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은 뭐 없었는데 참 이게 참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이제 해서 선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는 제가 다른 것은 설명을 안 하고 뭐만 좀 말씀드리려는 거면 혹시 우리 조문을 좀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조문이 126조인가? 어, 117조. 117, 118이에요. 두 개입니다.
라인 좀 띄워주세요. 11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일반 논입니다. 118조. 이게 중요한데요. 118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가 하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도와 시군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시군구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시군구에 장이 있고 시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또 시도에도 장이 있고 시도 의회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시군구 여기는 좀 이거 다 이제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17개의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이제 200 몇 개나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17개만 남겨놓는 건 너무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런 겁니다. 강원도가 있잖아요. 강원도. 이제 좀 강원도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강원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춘천시가 있고요. 원주가 있고 강릉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가장 큰 이 시가 이 시계입니다. 여기 이제 삼척도 있고 속초도 있지만 이건 5만밖에 안 돼요. 5만. 그럼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보면요. 춘천시에도 춘천시장이 있고 춘천시 의회가 있고 옆에 있는 조그만 뭐 화천에도 화천 군수가 있고 화천군 의회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또 강원도 지사가 있고 강원도 의회가 있단 말이죠. 너무나 세분화됐다 이 뜻이.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를 없애버리고 지금 인터넷도 발달돼 있는데 시도 시군구를 없애버리고 시도에 17개를 근데 전국적으로 한 50개로 만약 50개로 그래서 정부와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50개가 되면요 여기서 강원도가 하나지만 춘천과 여기 옆에 있는 뭐 홍천이다 뭐다를 합쳐서 한 60만을 만드는 거죠. 원주도 합쳐서 한 6, 70만. 여기도 광릉도 해서 한 70만. 70만 안 되겠네. 이 강원도가 150만밖에 안 되니까 140하면 200이라서 그렇지만 대략 뭐 이걸 다 50만, 60만을 줄이게 되면요. 강원도가 자치단체가 몇 개 됩니까? 3개예요, 3개. 하나, 둘, 3개. 그러면서 한 50만 단위로 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저는 다시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인데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죠. 왜 실현되기 어려운가 하면요. 저걸 이제 저렇게 해버리면 공무원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의 의원도 줄고 다 주니까 그런 관련자들이 다 반대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뭐 그러다 치고요.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는데 지금 여기 이걸 지웠구나.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 시군구 밑에 뭐가 있냐면 읍하고 면하고 동이 있어요. 시도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 관련된 법을 보면요. 읍면동도 묶어서 하나의 이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2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 구조를요. 3단계로 만들자. 이게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률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런데 자, 제 생각에는요, 시도와 시군구를 둘로 나눈 것도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비용 절감도 되고. 근데 이거 이외에 읍면동까지도 별도의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방자치 구조를 몇 단계로 나눕니까?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러니까 제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되죠. 저는 시도와 시군구도 해쳐 모여시켜서 하나로 해보자, 하나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강원도라는 게 없어집니다. 강원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뭐 이런 식으로 3개 또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무슨 동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 강원도란 말이 빠지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춘천시 이게 나간단 말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읍면동을 별도의 지방자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 교수는 다른 각도에서 이 공산의 길목이라 말하고 있지만 저는 헌법적 입장에서 저게 읍면동을 별도의 지방자치로 둘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도 의회를 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또 하나 이 항을 보면 지방의회 조직권한 뭐 쭉 나가는데 이 지방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면 그게 주민총회라는 게 있어요.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주민 전체가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건데 이건 헌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도요, 지방의회를 둬가지고 시도의회나 시군구 의회를 두어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면요, 읍면동 사람들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두고 또 다른 대표를 둔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어서 헌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는 그 정도만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원리가 되는 법치주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원리를 받고 그거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으로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약간만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법치주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국민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자, 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 주권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행사될 것이냐에 대한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규명될 것인지 행사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소위 매뉴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가 권력이 이 탱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정해주는 게 뭐냐, 바로 법치주의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 매뉴얼이 뭐냐, 법치주의 원리다. 법치주의 원리. 즉 법에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과 형식에 의해서 국가 권력은 행사되어 옳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원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국가 권력을 국민에 의해서 선거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어떤 절차와 방법과 형식을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는 활동 준칙을 정해주는 것, 요게 법치주의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법치주의는요,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이냐, 그 103쪽에 제가 써놨어요. 국가를 법에 기속시킨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법치주의는 국가를 법에 기속시킨다. 예전의 국가는요, 법에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법에 구속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일반 국민만이 법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요, 일반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리가 확보돼야 된다. 그 말은 국가 권력 자체를 법에 구속시켜서 남용을 방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법치주의는요, 국가구조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 이 책에다 일을 썼어요, 제가. 정치적 지도 집단의 교체나 정치 노선의 변화로부터 독립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책에 이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은요, A에서 B로 바뀌고 B에서 A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겠죠. 그러면 공화당이 민주당이 각각 달성하려는 이념과 가치는요, 서로 달라요. 공화당이나, 제가 우리나라 예를 안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달성하려는 이념이나 가치와 민주당이 달성하는 이념과 가치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한 번은 공화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국가가 달성하려는 이념과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탈원전을 했잖아요. 탈원전을.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탈원전을 지금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득 주도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북한과의 외교나 국방 정책도 틀렸다. 그 정당이 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이럴 때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요, 뭐 장관을 빼고, 장관은 이제 정치적 공무원이니까 우리 국장이다, 과장이다, 계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이념과 가치가 공화에서 민주로, 민주에서 공화로 왔을 때는요, 이념과 가치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지만 국가는요, 계속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바뀌었지만 국가의 모든 질서는 안정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안정되게 유지를 시켜주는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법치주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행정이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의 계속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성을 보증해준다 이런 뜻이죠. 또 법치주의 원리 때문에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것이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을 믿고 국민이 행동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만들어진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과 형식을 준수하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국가의 계속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국가 생활을 합리화시켜 주게 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원리가 뭐냐? 바로 법치주의 원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이제 내용에다 제가 기본권, 권력분리, 법률보 이런 걸 썼는데요. 마지막에 신뢰보호를 말씀해요. 신뢰보호. 신뢰보호가 이제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한번 좀 드릴게요.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법과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어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 12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됐어요. 졸업. 근데 법과대학에서 교수들이 140학점을 이수해야만 될 것이다. 도저히 120학점을 가지고서는 이게 법률 전문가는 못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법률과 양성에 필요한 그 학점이 너무 미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0학점을 140으로 이제 고칩니다. 고치는데 이거를요, 여기 2022년에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2022년. 이 문제를 140학점을 한 걸 내년 입학생 23년에 들어온 입학생에게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이 140학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요.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만 140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혹시 졸업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140학점이 꼭 필요하면 내년 입학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옳겠죠? 근데 많은 이제 학교나 이 공적 기관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이 불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이 이제 2022년 11월 달에 고쳐졌다. 그러면요, 귀찮으니까 다 이걸 시행을 23년부터 합니다. 23년. 학생들의 반발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걸 23년부터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법치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1학년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11월 달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년 입학생에만 적용하지 않고 지금 1학년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 11월부터 하니까 1학년 학생들이 뭐라는 거면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 3, 4학년 3년 동안에 20학점을 더 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원래는 얼마입니까? 원래는 120학점이었었는데 140을 따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와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제가 120학점을 알고 있었는데 140을 딴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뭐라고 답해 줄 수 있냐면요. 지금 140학점은요. 법과대학이 달성하는 공익이에요. 공익. 그 다음에 요거 3년 동안에 20학점을 더 얻어야 되는 것은요. 사익이 훼손됐습니다. 훼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무슨 소리냐. 너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나누어서 20학점을 이수하도록 해라.
라고 강제를 하더라도 법치주의의 신뢰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4학년에 4학년 내일 모레 졸업해야 되는데 4학년 11월 달에 야 이거 니네 인마 이거 120학점 안 돼. 20학점 더 얻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요. 4학년은 졸업을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졸업을 못 할 것이죠. 4학년 2학기 때 지금 다 수강시험 끝났는데 지금 와서 20학점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4학년 학생들은 4년 동안 12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맞춰왔어요. 그렇죠? 4년간 이 사람들이 신뢰를 둔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 그렇죠? 따라서 4학년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뭐에 어긋나느냐? 법치주의의 신뢰 보호에 어긋난다 뜻입니다. 자, 3학년을 보겠습니다. 3학년. 3학년 11월 달이에요. 여기가 11월 달이면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20학점을 더 들으라? 이것도 무리입니다. 따라서 3학년에 적용해도 이거는 위법이 되는 것이. 근데 1학년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어요. 3년 남았단 말이지. 문제는 2학년이야. 2학년이면요. 11월 달이니까 20학점 더 들으려면 3학년 10학점, 4학년 10학점. 야, 이거 강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사람마다 답이 틀릴 것이. 어떤 사람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어떤 사람은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 졸업한 학생, 졸업생. 이건 예를 들어보면 야 140학점을 하지 않았으면 정당한 법학사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120학점만 해가지고 끝난 학생을 다시 오락을 해가지고 졸업을 취소하고 20학점을 더 이수하라고 강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법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미 이 사람들은요. 4년 동안 120학점으로 알고 행동을 해서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충족한 학생들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근데 20학점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보호에 위반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요. 이 4학년까지 학생들은 이 아직 완전히 졸업이 안 됐죠. 졸업 진행 중이야. 진행 중.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진행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소급에서 적용하는 것은요. 이미 완료가 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뭘 따지느냐? 140학점을 이수해야만 법학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공익하고 이 경우에 침해되는 사익, 4학년 학생들이 침해되는 사익, 3학년 학생들이 침해될 수 있는 사익을 고려해서 누가 더 큰가를 보는 겁니다. 3, 4학년은 사익이 훨씬 커요. 사익 침해가. 따라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나 1학년 학생은 제가 볼 때는 공익이 크고 3년간 충분히 20학점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학년들은요. 적용해도 무방하다. 무방.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은 모르겠다. 이건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신뢰보호의 위반일 수도 있고 신뢰보호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법과대학 학생들을 놓고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할 때 보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급입니다. 소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소급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형벌은 소급이 안 됩니다. 형벌 불소급이라고 하잖아요. 형벌은 소급이 안 되는데 형벌을 뺀 나머지 것들은요 소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학년들은 뭐예요? 1학년들은 소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급을. 소급이 허용된 거예요. 3, 4학년들은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생도 당연히 안 되겠죠. 2학년은 그건 뭐 좀 답을 유보한다는 뜻이죠. 만약 여기서 소급 문제를 피하려면 오늘 개정된 이 140학점의 학칙을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소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1학년들한테는 이 소급하는 겁니다. 120학점인데 140을 하는 게 소급이 되는 거예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전 1학년은 뭐 된다고 보고 그 기준은 뭐냐? 얻어야 돼 달성하려는 공익과 유지하려고 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한쪽이 지나치게 컸을 때는 안 될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정년을 65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년을 65에서 62로 줄였습니다. 그럴 때 그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이건 소급 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소급 위법이 아닌 것이요. 지금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1, 2, 3, 4학년 같은 진행 중인 사람들이에요. 법률 관계가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얻으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형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62세가 줄여도 좋겠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 65세는 내버려 두고 중고등학교만 줄이는 것을 찬성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대학 교수는요. 교수가 되는데 시작이 보통 37에서 40이 되어야만 교수가 시작됩니다. 교수로. 그 전까지 교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교사는요. 25, 27부터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교사를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에서는요. 63세, 4세, 5세가 되면 활동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대학에서는요. 64, 5, 6 되면 이과 계통의 교수는 몰라도 문과 쪽의 교수들은요. 훨씬 더 내용이 좀 푹 익은 상태가 돼서 더 좋은 강의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65를 62로 낮춘 것, 그거는 신뢰보호에 위반되느냐?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도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치주의 할 때는 늘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 어떤 절차나 방법과 형식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 행사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게 뭐냐? 법치주의다. 즉 공권력은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와 방법과 형식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따라서 이 어디까지 소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인데 제가 오늘 여기 법과대 학생들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보면요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닥칩니다. 뭐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단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왜냐면 이 어떤 규정을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할 때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소급이 불가능하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게 법치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급위법이 됩니다. 소급위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되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신뢰보호 원칙을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각종의 교회나 단체나 그런 데서 활동하시더라도 상당한 유익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딱딱했나 봐요. 댓글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국가 원리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